서울로 출장을 갔다가 동생네 집에서 하룻밤 묵으려 했는데 결국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음날 동생이 매달 1억령만 원짜리 주택 대출금을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김민주, 올해 38살로 한 체인 건축자재 회사에서 지역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오후 회사에서 갑자기 서울로 출장을 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인테리어 프로젝트를 담당해야 했고 시간은 목요일 아침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통보를 받았을 때 제 첫 반응은 짐을 꾸리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정착한 동생 김선우를 떠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선우는 저보다 6살 어리고 3년 전 서울에 집을 사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어릴 때부터 제가 선우를 돌봤고 대학 등록금을 대주고 취업을 돕고 심지어 집 살 때 필요한 계약금까지 제가 그동안 모아둔 대부분의 돈을 보태주었습니다. 그 후 선우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제가 먼저 나서서 매달 1억만 원씩 주택 대출금을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서울 출장 때는 선우네 집에서 하룻밤 묵을 생각이었습니다. 첫째는 호텔을 찾아 번거롭게 짐을 풀고 정리하는 수고를 덜기 위함이었고, 둘째는 이 기회에 선우와 재수씨 박지혜를 보고 고향 특산물도 좀 가져다 줄 겸 해서였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그날 저녁 선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3번 울린 후에 연결되었고 선우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는데 약간 건성으로 말했습니다. 누나, 무슨 일이야? 누나, 무슨 일이야? 호텔 쓰는 돈도 아끼고 너도 볼 겸 해서. 수화기 너머로 몇 초간 침묵이 흘렀고 이어서 선우의 망설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게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좀 의외였습니다. 불편하다고? 무슨 일이지? 지혜가 집에 없나? 아니면 집에 무슨 다른 일이라도 있나? 아니, 지혜는 집에 무슨 다른 일이라도 있나? 아니, 지혜는 집에 있어. 선우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고 마음속에 불쾌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 집은 방 3개짜리 아파트였고 제가 전에 2번 가봤는데 작은 방은 늘 비어 있었고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묵을 수 없을 정도로 어수선하다는 걸까? 게다가 집에서 쉬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그리고 고향에서 너희가 좋아하는 참기름이랑 밑반찬도. 저는 마음속 의심을 억누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좀 어수선해도 괜찮아. 이번에는 선우가 채말을 하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지혜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수화기를 통해서도 그녀의 짜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선우,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빨리 와서 도와줘. 이어서 저는 선우가 옆을 향해 지금 갈게.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는 저에게 돌아와 말했습니다. 누나, 진짜 안 돼. 그냥 호텔에 묵는 게 좋겠어. 나 지금 바빠서 이만 끊을게.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통화 종료음을 들으며 저는 휴대폰을 든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시리고 씁쓸했습니다. 제가 꼭 그 집에서 묵어야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매가 같은 도시에 왔으니 만나서 하룻밤 묵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제가 그를 이렇게 많이 도왔는데 다른 건 몰라도 매달 1억령만 원의 주택대출금을 대준 것만으로도 그가 그렇게 단칼에 저렇게 대출금을 대준 것만으로도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마음속에 스민 서늘함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 현장 근처 상업지구에 도착해서 기사님께 차를 세워달라고 한 후 체인 호텔을 찾아 묵을 생각이었습니다. 짐을 끌고 호텔로 향하는 길에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선우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수신 버튼을 눌렀습니다. 누나, 서울에 도착했어.
선우의 목소리는 별다른 이상 없이 들렸습니다. 도착했어. 택시에서 내렸어. 택시에서 내려서 호텔 찾아 묵으려고. 아, 호텔에 묵는구나. 그럼 잘 됐네. 편하고. 선우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누나, 바쁘면 먼저 읽어. 나도 이쪽이 좀 바빠서 같이 저녁 못 먹을 것 같아. 이 말은 제 마음속 마지막 기대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저는 마음속 실망감을 억누르고 알았어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국 그가 제게 전화를 건 것은 저를 집에 데려가거나 저녁을 사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제가 그에게 폐를 끼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려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눈앞에 호텔 간판을 올려다보고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짐을 끌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체크인할 때 프런트 직원이 장기 투숙할 거냐고 물었고 저는 고개를 저으며 하룻밤만 묵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겪은 후로는 다시는 서울에 와서 동생네 집에서 묵을 생각은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체크인 수속을 마치고 방키를 받았을 때 손바닥이 온통 차가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11월의 서울은 이미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의 에어컨은 3개 틀어져 있었지만 저는 온몸이 으스스하게 추웠습니다. 이 한기는 날씨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것이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짐을 벽 모퉁이에 던져두고 정리할 마음도 없이 침대가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침대가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제게는 유난히 비꼬는 듯 느껴졌습니다. 화면이 한 번 빠졌습니다. 선우가 보낸 카톡 메시지였는데 단 5글자였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제 안전을 걱정했다면 어젯밤에 제 숙박 요청을 단칼에 거절하지 않았을 것이고 제가 서울에 도착한 후에도 그저 제가 그에게 폐를 끼치는지 아닌지에만 신경 쓰지 않았을 테니까요. 대략 30분 정도 지나서야 오후에 프로젝트 현장에서 업무 협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서둘러 일어나 세수를 하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거울 속 여인의 눈가에는 뚜렷한 피로가 맺혀 있었고 입꼬리는 아래로 처져 있어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입꼬리를 당겨있어 웃음을 지어 자신을 격려하려 했지만 아무리 해도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업무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고객과 모든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확인서에 서명했을 때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고객 회사 빌딩을 나서자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은 아름다웠습니다. 네온 사인이 번쩍이며 밤하늘을 환하게 비추었지만 이 번화한 풍경은 제게 유난히 고독하게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자 저는 외투를 바싹 여맸습니다. 선우네 집에서 묵을 수 있었다면 이맘때쯤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지혜의 손맛이 평범하다 해도 라면이라도 끓여주었을 텐데. 하지만 지금은 그저 저녁에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며 천천히 호텔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택시를 타지 않고 길가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길거리에는 작은 음식점들이 많았고 맛있는 냄새가 멀리까지 풍겼지만 저는 식욕이 전혀 없었습니다. 걷다 보니 저도 모르게 어린 시절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부모님께서 막 돌아가셨을 때로 저는 12살이었고 선우는 겨우 6살이었습니다. 저는 선우를 데리고 고향의 낡은 작은 집에 살며 빠듯하게 생활했습니다. 겨울에는 난방이 되지 않아 밤에 잠들 때면 선우를 품에 안고 제 몸으로 이불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선우는 그를 업고 제 몸으로 이불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를 업고 5km를 걸어 읍내보건소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끼니를 아껴 그 돈으로 고기를 사주었고 저는 매일 김치와 밥으로 때웠고 내내 그는 제 등에 엎여 끙끙거렸고 저는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걷는 내내 울었습니다. 나중에 저는 중학교 졸업 후 더 이상 학교에 가지 않고 동양 사람들을 따라 공사 현장에 나가 일했습니다. 매일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으며 허리가 펴지지 않을 정도로 힘들게 일했습니다. 그저 선우의 학비를 대기 위해
돈을 더 벌려고 했습니다. 선우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것은 제 평생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가 입학하는 날, 저는 특별히 새 옷을 사주고 충분한 생활비를 주며 학교에서 몸조심하고 돈이 부족하면 말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가 대학 졸업 후 서울에 남아 발전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전적으로 그를 지지했습니다. 선우가 취업이 잘 되지 않자 저는 여러 인맥을 동원해서 좋은 직장을 찾아주었습니다. 그가 여자친구를 사귈 때 상대방은 서울에 집이 없으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선우가 제게 울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하자 저는 이를 악물고 그동안 일해서 모은 돈에 친한 동양 사람들에게 빌린 돈까지 고때 8억 원을 모아 그에게 아파트 계약금을 내주었습니다. 집을 산 후 그는 매달 1억만 원의 주택대출금을 갚아야 했습니다. 그의 월급은 한만하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월급은 한 짓이라 그에 갚아준 지 3년이 흘렀습니다. 그의 월급은 암짓이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파서 그에게 앞으로 매달 주택대출금이다. 이 3년 동안 저는 스스로 아끼고 아껴 새 옷 한 벌 사 입지 않았고 여행 한 번 가지 못했습니다. 모든 돈을 그에게 썼습니다. 저는 제가 그에게 이렇게 잘해주면 우리 남매의 정이 평생 이렇게 좋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룻밤 묵는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그렇게 단칼에 저를 거절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전화 너머로 지혜가 눈치를 주며 동의하지 말라고 했을지도 모른다고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지혜는 저에게 늘 쌀쌀맞게 대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제가 출신이 좋지 않아 자기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는 한 번도 그녀에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갈 때마다 저는 늘 보따리 가득 선물을 들고 갔고 화장품도 사주고 옷도 사주며 그저 그녀가 선우에게 잘해주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제 희생은 그들의 눈에는 전혀 가치 없는 것이었습니다. 1시간 정도 걸어 호텔에 돌아왔습니다. 호텔 아래 편의점에 들러 컵라면을 샀습니다. 그것이 제 저녁 식사였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뜨거운 물을 끓여 컵라면에 부으니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제 눈을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젓가락을 들어 몇 젓가락 먹었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참을 수 없이 흘러내려 컵라면 그릇에 떨어져 작은 물방울을 튀겼습니다. 저는 스스로가 서러워서 우는 것이 아니라 지난 세월의 모든 희생이 헛수고였다는 것에 울었습니다. 저는 그 생이 헛수고였다는 것에 울었습니다. 저는 늘 가족의 정이 세상이 헛수고였다는 것에 울었습니다. 컵라면을 다 먹고 그릇을 정리한 후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업무상의 일을 처리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선우와의 추억으로 가득 차 도무지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의자에 기대어 창밖의 네온 사인을 바라보니 마음속에 천천히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속에 천천히 한 번이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생각이 처음 떠올랐습니다. 선우가 저를 거절할 때의 단호함과 지혜의 자증스러움과 저는 선우에게 갚아주던 단 6만 원의 주택대출금을 끊어버릴 것입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어 창밖의 네온 사인을 오랫동안 바라보며 모든 일을 처음부터 다시 짚어보았습니다. 저는 순간적인 충동도 아니었고 그와 싸우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정말로 깨달았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제가 그에게 베푼 호의는 이미 누나가 해야 할 책임을 훨씬 넘어섰지만 그는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께서 안 계시니 제가 그의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의 지나친 도움은 그가 독립심을 기르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의존적인 성격을 만들었고 가장 기본적인 가족의 정마저 희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룻밤 묵는다는 것뿐인데 장기적으로 그 집에 눌러 앉으려는 것도 아닌데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의 마음속에 제가 이 누나보다 제가 그에게 폐를 끼칠까봐 하는 걱정이 더 중요했다는 걱정이. 저는 휴대폰을 꺼내 선우와의 채팅 기록을 찾았습니다.
위로 한참을 스크롤해보니 거의 모든 것이 제가 그에게 보낸 송금 기록과 그의 일상생활을 걱정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의 답장은 늘 짧은 몇 글자였습니다. 받았어. 아니면 알았어였습니다. 저에게 잘 지내는지, 힘들지 않은지 먼저 물어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 번은 공사 현장에서 인단에서 일하다가 실수로 발을 삐어 만두처럼 붓고 아파서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제가 그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가 바빠서 저를 신경 쓸 시간이 없다고 스스로 위로했지만 이제 와 생각해보니 그가 바빴던 것이 아니라 그저 저에게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마음이 시려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테이블에 던져두고 일어나 씻었습니다. 씻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대출금을 끊은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로 가득했습니다. 그가 화를 낼까? 울면서 저에게 매달릴까? 이 모든 것을 예상했지만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길은 그가 스스로 걸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스름했지만 서울 거리에는 이미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일어나 씻고 호텔에서 제공하는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한 후 휴대폰을 꺼내 선우의 주택대출 자동이체 업무를 처리해줬던 매우 친절했습니다. 김선우 고객님,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는 2번 울린 후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제 동생 김선우 명의로 된 그 아파트의 주택대출 자동이체 업무를 취소하고 싶습니다.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조금 놀란 듯 말했습니다. 김선우 고객님, 확실하십니까? 이 아파트의 주택대출금은 고객님께서 늘 제때 자동이체 하셨고 문제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네, 확실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처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선우 고객님. 하지만 자동이체 업무 취소는 규정상 본인께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점에 방문하시거나 저희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 편하시겠습니까? 담당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제가 지금 서울에 출장 중이라 고향 은행 지점까지 갈 시간이 없습니다. 담당 직원은 온라인 처리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은행 앱에 로그인해서 주택대출 자동이체 업무 메뉴를 찾은 다음 안내에 따라 신분증 사진을 업로드하고 얼굴 인식 인증을 거치면 취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즉시 은행 앱을 열어 담당 직원이 말한 절차대로 차근차근 진행했습니다. 신분증 사진을 업로드할 때 제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얼굴 인식 인증을 할 때 저는 화면 속에 저 자신을 응시했고 제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저와 선우 사이의 경제적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략 10분 정도 걸려 온라인 취소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화면에 자동이체 업무가 취소되었습니다. 라는 알림이 떴습니다. 저는 그 알림을 오랫동안 응시했습니다. 마음속에는 후회는커녕 오히려 훨씬 가벼워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앱을 닫으려 할 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선우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생각할 것도 없이 은행 쪽에서 이미 그에게 주택대출 자동이체 취소 사실을 통보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고 바로 거절 버튼을 누른 다음 휴대폰을 무음 모드로 바꿨습니다. 그와 다투고 싶지도 않았고 그의 설명을 듣고 싶지도 않았고 그의 설명을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울음 섞인 애원에 흔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게 필요한 것은 그가 더 이상 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책임을 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책임을 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책임을 저의 도움 없이. 이 일을 처리한 후 저는 짐을 정리하고 프로젝트 현장으로 가서 후속 업무를 진행할 준비를 했습니다. 호텔 문을 나서자 햇살이 제 몸에 따스하게 쏟아졌습니다. 서울의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제 마음속 한기는 이미 대부분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고 마음이 확 트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저는 늘 선우를 중심으로 살았고 저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돈을 저 자신에게 쓰고 시간을 저 자신에게 쓰며 삶을 제대로 즐길 것입니다. 프로젝트 현장에 도착해서 저는 온몸과 마음을 업무에 쏟아부었고 모든 번거로운 생각들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일을 할 때면 늘 든든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느낌은 선우가 제게 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어낸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휴대폰을 열어보니 선우가 보낸 카톡 메시지가 10여 개, 부재중 전화도 여러 통 와 있었습니다. 부재중 전화도 여러 통 와 있었습니다. 여러 통 와 있었습니다. 카톡 내용은 제가 왜 주택대출 자동이체를 취소했는지, 혹시 화가 났는지 묻는 것이었고, 할 말이 있으면 좋게 말하자는 내용들이었으면 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그가 분명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에게 연락하려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너무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소중히 여길 줄 몰랐다면 제가 매정하다고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우의 카톡 알림을 방해 금지, 모드로 설정하자 제 휴대폰은 드디어 조용해졌습니다. 오후 내내 저는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고객도 제 제안에 매우 만족했으며 다음날 최종 확인 일정을 예약해 주었습니다. 바쁘게 일하다 보니 시간은 유난히 빨리 흘렀고 눈 깜짝할 사이에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프로젝트 현장을 나섰습니다. 밤길가에 도착해서 택시를 잡아 호텔 오젝트 현장을 나섰습니다. 막 길가에 도착해서 택시를 잡아 호텔로 돌아가려는데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선우의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서류의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누나, 드디어 전화를 받는구나. 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누나, 도대체 왜 주택대출 자동이체를 취소한 거야? 선우의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방금 전화 와서 내 주택대출 자동이체가 중단됐대. 빨리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연체된다고. 연체되면 신용등급에 영향 가서 나중에 무슨 일을 하든 불편해진다는 거 몰라. 저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선우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누나를 집에 못 묵게 한 것 때문에 그래? 내가 설명할게. 내가 누나를 못 묵게 하려던 게 아니라 지혜가 좀 예민해서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누나, 나한테 화내지 마. 제발 자동이체 다시 복구해줘. 안 그러면 나 정말 주택대출금 감당 못해. 감당 못해? 저는 그의 말을 따라 반복하며 마음속에서 불꽃이 확 타올랐습니다. 김선우, 내가 3년 동안 주택대출금을 갚아주는 동안 그 3년 동안 내가 매달 1억령만 원씩 너를 위해 썼다는 생각은 해봤니? 내가 얼마나 아끼고 살았는지 알아? 네 월급이 한 달에 8억만 원 남짓이고 내가 1억만 원을 보태서 딱 주택대출금을 갚았잖아. 이제 내가 안 도와주니 감당 못한다고? 그럼 그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돈 한 푼도 못 모았니? 선우는 제 질문에 말문이 막혀 앉아날 머뭇거리더니 머뭇거리면 알죠. 누나, 내가 누나한테 잘하는 머뭇거리면 알잖아. 게다가 집안 살림이 많이 들어. 지혜는 쇼핑도 해야 하고 지혜는 쇼핑도 해야 하나. 나중에 형편 좋아지면 꼭 잘 갚을게. 갚는다고? 저는 유난히 비꼬는 듯 느껴졌습니다. 김선우, 네가 내 발을 삐었을 때 기억나? 내가 너무 아파서 걸을 수도 없다고 말했을 때 너는 쉬면서 조심해라고만 답했잖아.
내가 다쳤을 때 너 한 번이라도 찾아왔니? 나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지 물어본 적 있어? 이제 와서 나한테 갚는다고? 뭘로 갚을 건데? 선우는 제가 하는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몇 초간 침묵하더니 다시 감정에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누나를 소홀히 한 거 알아. 하지만 부모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 둘밖에 없잖아. 누나가 안 도와주면 누가 나를 도와줘? 누나가 주택 대출금 안 갚아주면 이 집도 못 지켜. 우리 식구 길바닥에 나앉게 될 거라고. 부탁할게. 한 번만 용서해줘. 자동이체 다시 복구해줘. 그의 비굴한 애원을 들으며 제 마음속에는 조금의 동요도 없었고 오히려 더 싸늘해졌습니다. 예전에도 그가 제게 부탁할 일이 있을 때면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번 저는 마음이 약해져 그의 부탁을 들어주었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선우, 내가 너를 돕는 것은 정이지 의무가 아니야.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년 동안 나는 이미 할 만큼 했어. 앞으로의 주택대출금은 네가 스스로 해결해. 더 이상 너를 돕지 않을 거고 단 한 푼도 더 주지 않을 거야. 누나, 어떻게 그렇게 매정할 수 있어? 선우의 목소리는 완전히 울음 섞인 비명이 되었습니다. 하룻밤 묵는 것 때문에 나를 버리는 거야. 내가 네 친동생이잖아. 친동생? 저는 이 세 글자를 반복하며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그것은 안타까움 때문이 아니라 실망감 때문이었습니다. 김선우, 네가 나를 거절할 때는 우리가 친남매라는 생각은 왜 안 했니? 네가 내 희생을 당연하게 여길 때는 우리가 친남매라는 생각은 왜 안 했어? 이제 와서 내가 안 도와주니 친남매라고? 늦었어. 그 말을 마치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 낯선 번호도 수신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치자 저는 길게 숨을 내쉬었고 마음속 응어리가 많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와 방에 들어서자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지혜의 번호였습니다. 저는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거절 버튼을 누른 다음 그녀의 번호도 수신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끊을 거라면 완전히 끊어야 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1시간여 동안 제 휴대폰은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온통 낯선 번호들이었습니다. 생각할 것도 없이 선우와 지혜가 번호를 바꿔가며 저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아예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마음도 편했습니다. 욕실로 가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제가 소심해서 작은 일 때문에 선우를 버렸다고 비난했고 제가 자격 없는 누나이며 나중에 늙으면 아무도 돌봐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문자 메시지들을 스쳐보듯 읽으며 화가 나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했습니다. 지혜는 한 번도 제게 좋은 얼굴을 보여준 적이 없으면서 이제 와서 저를 비난할 염치도 있단 말인가. 저는 답장하지 않고 바로 그 문자 메시지들을 모두 삭제한 다음 침대에 눕자마자 저는 곧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유난히 푹 잤고 아무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저는 선우가 분명 다른 방법을 찾아 저를 귀찮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는 이미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방법을 쓰든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 자신을 사랑하고 제 삶을 잘 살아갈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에서 일반 모드로 바꿨지만 새로운 문자 메시지나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선우와 지혜가 제가 마음을 굳힌 것을 알고 당장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는 씻고 아침 식사를 한 후 바로 프로젝트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고객과 최종 확인을 해야 하는 중요한 날이므로 120% 집중해야 했습니다. 프로젝트 현장의 임시 사무실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이미 모두 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최종 확인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사무실 입구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고개를 들어 입구 쪽을 보니 다름 아닌 선우와 지혜였습니다. 선우가 앞에 서 있었는데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잔 모양이었습니다. 지혜는 뒤따라왔는데 양손을 허리에 얹고 얼굴은 잿빛으로 굳어 잔뜩 벼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실 안의 동료들은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고 마음속에 불쾌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들이 제가 일하는 곳까지 찾아올 줍니다. 저는 손에 든 자료를 내려놓고 일어나 문가로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왜 왔어? 여긴 내가 일하는 곳이지. 너희가 행패 부릴 곳이 아니야. 지혜는 선우가 말하기도 전에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마치 손톱으로 유리를 긋는 소리 같았습니다. 김민주, 감히 우리한테 왜 왔냐고 물을 자격이 있어? 왜 우리 집 주택대출금을 끊어버렸어? 너는 일부러 우리가 잘 살지 못하게 하려는 거지? 그녀의 목소리는 매우 커서 지나가던 많은 사람들을, 그녀의 목소리는 매우 커서 지나가던 많은 사람들에 왔어. 내가 왜 주택대출금을 끊었는지는 선우가 잘 알 거야. 그리고 여긴 사무실이니 조용히 해줘. 다른 사람 업무에 방해되니까. 다른 사람 업무에 방해? 지혜는 비웃듯이 말하며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와 저를 압박했습니다. 너는 우리가 잘 살지 못하게 하려는데 내가 무슨 방해를 신경 써. 김민주, 너는 정말 양심 없는 인간이야. 선우는 네 친동생인데 네가 주택대출금 좀 갚아주는 게 뭐가 어때서? 어제 우리 집에서 못 묵게 했다는 이유 하나로 앙심을 품고 이렇게 매정한 짓을 해? 저는 지혜를 바라보며 마음속 분노를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박지혜, 네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해봐. 지난 세월 동안 내가 선우에게 어떻게 했어? 그가 집 살 때 계약금은 내가 모아준 돈이고 이 3년 동안 주택대출금은 내가 아끼고 아껴서 해. 옷 한 벌도 내가 아끼고 아껴서 해. 어째 내가 매정하다고? 아껴서 해. 옷 한 벌도 못 사 입으면서도 너희를 한 번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 어제 나는 그저 너희는 단칼에 거절했어. 그건 네가 자원한 거지. 누가 시켰어? 지혜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누나니까 동생 돕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제 와서 안 돕겠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선우 월급이 한 달에 겨우 8억만 원 난 짓인데 주택대출금 1억만 원 빼면 우리 식구 다 굶어 죽으라는 거야. 너희가 어떻게 살지는 너희 자신의 일이야. 나랑 상관없어.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3년 동안 너희를 도왔으니 이미 할 만큼 했어. 선우는 옆에서 지혜의 팔을 잡아당기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혜야, 소란 피우지 마. 좋게 말하자. 좋게. 좋게 말한다고? 어떻게 좋게 말해? 지혜는 선우의 손을 뿌리치고 그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너무 착해서 이 매정한 누나한테 당하는 거야. 오늘 주택 대출 자동이체 복구 안 하면 나 여기서 안 갈 거야. 말을 마치고 지혜는 사무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다리를 쭉 뻗으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들 와서 보세요. 이 양심 없는 누나를 좀 보세요. 경산집 살 데미 없는 누나를 좀 보세요. 우리 식구 다 죽으라는 거예요. 다들 와서 들어보세요. 그녀는 소리치면서 손으로 바닥을 두드리고 목이 터져라 울었습니다. 구경꾼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제 동료들은 모두 옆에 서서 당황한 표정이었고 저를 돕고 싶어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저는 지혜가 행패 부리는 모습을 보며 화가 나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품이 없을 줄은 몰랐습니다. 주택대출 자동이체를 복구시키기 위해 이런 짓까지 할 줄이야. 저는 그녀처럼 울고불고하지 않고 침착하게 그 자리에 서서 그녀가 울고 소란을 피우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대략 10분 정도 지나자 지혜는 옳다 지쳤는지 목소리가 작아졌지만 여전히 바닥에 앉아 흐느끼며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경꾼들을 한번 훑어보고 헛기침을 한 후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들 여기 계시니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연 그분 말처럼 양심 없는 인간인지 아닌지요. 구경꾼들은 제가 말을 하려 하자 모두 조용해졌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우는 얼굴색이 변하며 말했습니다. 누나, 말하지 마. 우리 집에 가서 얘기하자. 집에 가서. 왜 여기서 말하면 안 돼? 저는 선우를 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이 네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알까가 두려워? 네가 다른 사람들이 네가 나에게 어떻게 누나의 돈을 당연하게 쓰면서도 네가 이 동생으로서 어떻게 누나의 돈을 당연하게 쓰면서도 선우는 제 말에 얼굴이 시뻘개져 고개를 숙이고 저를 쳐다보지도 못했고 구경꾼들도 보지 못했습니다. 지혜도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저를 사납게 노려보았습니다. 김민주, 여기서 허튼 소리 하지 마. 내가 허튼 소리를 하는지 아닌지는 다들 들으면 알겠지. 저는 지혜의 위협을 무시하고 계속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어. 내가 12살, 선우가 6살 때. 내가 그를 직접 키웠어. 나는 중학교 졸업 푸어싸 현장에서 일하고 공장에서 일하고 공장에서 일하고 설거지도 하고 온갖 힘들고 고된 일을 다 해봤어. 그저 그가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어. 그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을 때 내가 그를 데려다 입학시켰어. 새 옷도 사주고 생활비도 줬어. 그가 졸업 후 서울에 남고 싶다고 했을 때 내가 인맥을 동원해서 직장을 찾아줬어. 그가 결혼 후 서울에 남고 싶다고 했을 때 내가 인맥을 동원해서 직장을 찾아줬어. 그가 결혼할 때 집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내가 모든 저축을 꺼내고 동양 사람들에게 빌린 돈까지 합쳐 나는 고향에서 혼자 살면서 아껴 내 자신을 위해 살아본 날이 단 하루도 없었어.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얼굴이 창백해진 선우와 지혜를 한번 쳐다보고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에 내가 서울로 출장 와서 그 집에서 하룻밤 묵으려 했을 뿐이야. 호텔비라도 아끼려고. 그런데 어떻게 됐게? 그는 나를 단칼에 거절했어. 형식적인 말 한마디도 없이. 나는 그와 다투지 않고 조용히 돌아섰어. 그저 마음이 쉬었을 뿐이야. 내가 그에게 이렇게 잘해줬는데 그는 이 정도의 정분도 남기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그에게 갚아주던 주택대출금을 끊기로 결심한 거야. 그가 스스로 감당해야 할 책임을 지도록. 여러분,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나요? 제가 과연 양심 없는 인간인가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구경꾼들은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온통 울려 퍼졌습니다. 안경을 쓴 한 아주머니가 앞으로 다가와 선우와 지혜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말이 사실이라면 이 동생이라는 사람은 정말 너무하네. 누나가 온갖 고생 다 해서 키우고 집도 사주고 주택 대출금까지 갚아줬는데 하룻밤 묵는 것도 안 된다고 해. 다른 아저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맞아. 이 누나는 정말 할 만큼 했네. 나 같으면 하룻밤 묵는 건 물론이고 오래 묵어도 잘 모셨을 거야. 그런데 너희는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고 남의 회사까지 와서 소란을 피우다니 염치도 없냐? 지혜는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지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 반박했습니다. 당신들이 뭘 안다고 그래. 그는 누나니까 동생 돕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선우가 얼마나 압박감이 큰지 당신들이 알아? 한 달 월급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도 먹여 살려야 하고 아이도 키워야 하고 아껴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는 고작 하룻밤 못 묵게 했다는 이유로 주택대출금을 끊어버렸어. 이건 우리를 죽이는 거 아니야. 당연하다고. 저는 비웃듯이 말하며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선우에게 송금했던 기록들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제가 매단 기록들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다 여러분, 제가 매달 선우에게 1억만 원씩 주택대출금을 송금한 기록이에요. 3년 내내 한 번도 끊긴 적이에요. 저는 고향에서 작은 월세반에 살면서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1억만 원 넘는 옷도 아까워서 못 샀어요. 그저 그가 서울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였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었고 목소리에는 오래된 서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저는 12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일해서 벽돌 나르고 설거지하고 공장에서 물건도 옮겼어요. 온갖 힘들고 고된 일을 다 해봤어요. 그저 그가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을 때 제가 짐을 메고 그를 데려다 줬어요. 그가 직장을 구할 때 제가 3명의 동양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인맥을 동원했어요. 그가 집을 살 때 저는 모든 저축 8억 원을 다 내놓고 동양 사람들에게 5천만 원을 빌려서 계약금을 겨우 마련했어요. 저는 남매의 정 때문에 그에게 잘해주면 그가 제 호의를 기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과는요? 저는 비우지도 않고 조용히 돌아섰어요. 그런데 결과는요? 제가 서울로 출장 와서 그 집에서 하룻밤 묵으면서 호텔비라도 아끼려 했을 뿐인데, 그런데 그는 오히려 저에게 돈이 없다고 울면서 주택 대출금을 달라고 하고 그 아내는 제 회사까지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어요. 구경꾼들은 들을수록 분노했고 선우와 지혜를 향한 눈빛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아가씨 한 명이 휴대폰을 꺼내 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인간들은 폭로해야 해. 다들 뭐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건지 보게 해야 해. 선우는 놀라서 얼굴이 창백해졌고 다급히 지혜의 팔을 잡아 끌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혜야, 소란 키우지 마. 우리 빨리 가자. 우리는 아직 할 말도 못했어. 지혜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여전히 막무가내로 저의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김민주, 오늘 주택대출 자동이체 복구 안 하면 나 여기서 안 갈 거야. 너희 고향 친척들한테도 찾아가서 네가 얼마나 매정한 여자였는지 다 알릴 거야. 바로 그때 김 부장님이 2명의 경비원과 함께 다가왔습니다. 그는 굳은 얼굴로 지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손님, 제가 한 번 경고했습니다. 여긴 사무실입니다. 여러 관 소란을 피워 저희의 정상적인 업무에 방해를 주고 저희 직원에게 인신공격까지 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 신고? 누구를 협박하는 거야? 지혜는 목을 뻣뻣이 들고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이미 확실히 기세가 꺾여 있었습니다. 김 부장님은 그녀를 무시하고 경비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분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경찰이 오면 처리하도록 하세요. 2명의 경비원이연 처리하도록 하세요. 2명의 경비원이 앞으로 다가와 지혜의 발을 양쪽에서 잡았습니다. 지혜는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제 옆을 지나갈 때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저는 차갑게 그를 바라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김선우, 기회는 내가 셀 수 없이 많이 줬어. 네가 스스로 소중히 여기지 않은 거야. 네가 내 숙박을 거절한 그 순간부터 우리 남매의 정은 이미 끊어졌어. 선우의 몸이 흔들렸고 얼굴에는 절망적인 표정이다. 구경꾼들은 더 이상 구경거리가 없자 점차 흩어졌습니다. 떠나기 전에 저에게 위로의 말을 몇 마디 건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너무 상심하지 마. 그런 사람은 아가씨가 슬퍼할 가치도 없어. 잘했어. 그들과 관계를 완전히 끊어야 해. 김 부장님이 제 옆으로 다가와 물병을 건네주었습니다. 김민주 씨, 물 좀 마시고 진정해요. 공정은을 가라앉혀면 많이 힘드셨죠. 걱정 마시고 진정해요. 회사는 김민주 씨, 걱정 마시고 전입니다. 계사는 물을 받아들고 감사하다고 말한 후 감사하다고 말한다고. 민주 씨, 정말 힘들었겠어요.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 한 번도 안 해줬잖아요. 그런 배은망덕한 동생과는 끊는 게 잘했어요. 나중에 민주 씨만 더 힘들게 할 텐데. 맞아요. 민주 언니. 앞으로 우리는 모두 언니 가족이에요.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우리한테 말해요. 동료들의 따뜻한 말들을 들으며 제 눈가는 저도 모르게 붉어졌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저는 늘 선우를 중심으로 살았고 다른 사람에게 제 서러움을 말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낯선 서울에서 이렇게 많은 낯선 사람들의 이해와 동료들의 걱정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눈가에 눈물을 닦으며 모두에게 웃어 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걱정 끼쳐드리고 업무까지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김 부장님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무슨 죄송해요. 이건 민주 씨 잘못이 아니잖아요. 먼저 사무실로 돌아가서 30분 정도 쉬면서 마음을 가다듬어요. 고객 쪽은 제가 먼저 응대할게요.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다시 업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방금 전의 소동은 제 마음을 매우 불편하게 했지만 동시에 마음속 짐을 완전히 내려놓게 해주었습니다. 예전에는 선우가 저에게 어떻게 하든 제가 그를 외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친동생이니까. 하지만 오늘에야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잘해줘도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길 것이라는 것을요. 이어서 저는 더욱 집중해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모든 감정을 업무에 쏟아부었고 오직 일로써 제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고객이 온 후 저는 침착하고 질서 정연하게 업무를 조율하고 제안을 설명했습니다. 고객은 제 업무 처리에 매우 만족했고 제 전문성을 특별히 칭찬해 주었습니다. 업무를 마치고 나니 이미 오후 6시가 넘었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건물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선우와 지혜가 여전히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오전처럼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옆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선우는 초췌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리고 그들을 피해 돌아서려 했지만 선우가 빠르게 다가와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첨하는 듯한 미소가 띄었습니다. 누나,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오전에는 우리가 잘못했어. 회사까지 찾아와서 소란 피우고 누나한테 그렇게 심하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한 번만 용서해줘. 누나, 오전에는 제가 너무 충동적이었어요. 죄송해요. 한 번만 더 저희를 도와주세요. 누나가 주택 대출금 갚아주는 것을 도와주지 않으면 저희 정말 버틸 수 없어요. 저는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지금 사과하는 것이 정말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아서가 아니라 제가 주택 대출금을 갚아주는 것을 떠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마음이 약해진다면 앞으로 그들은 더욱더 저를 착취할 것입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 나는 감당할 수 없어. 주택대출금은 더 이상 너희를 돕지 않을 거야. 너희가 스스로 해결해. 앞으로 나를 찾아오지 마. 우리는 각자 잘 지내자. 그 말을 마치고 저는 그들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곧장 길가의 택시로 향했습니다. 선우가 다시 쫓아오려 했지만 지혜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택시에 앉아 차창 밖으로 그들이 그 자리에 서서 얼굴이 매우 굳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와 이 동창은 관계가 나쁘지 않았지만 평소에는 잘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동창은 메시지에서 민주야, 너 서울 출장 왔다고 들었어. 요즘 잘 지내? 라고 물었습니다. 잘 지내. 프로젝트 다 끝나서 돌아가려고. 라고 답했습니다. 몇 마디 대화를 나누다가 동창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참, 민주야. 며칠 전에 선우네 아파트 근처에서 너 본 것 같아. 혹시 선우 찾아갔었어? 이 메시지를 보자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맞아. 원래 그 집에서 하룻밤 묵으려 했는데 그가 불편하다고 해서 그냥 나왔어. 라고 답했습니다. 동창은 빠르게 답장했습니다. 불편하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며칠 전에 선우네 아파트에 사는 우리 친척한테 들었는데 선우네 집 작은 방 월세 줬대.
매달 4,000만 원씩 월세 받는다던데. 그 집 분명 빈 방이 있는데 왜 너를 못 묵게 해. 작은 방을 월세 줬다는 이 몇 글자를 보자마자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저는 이 몇 글자를 반복해서 읽으며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불편했던 것이 아니라 방을 월세 줘서 돈을 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밀을 알아챌까봐 저를 못 묵게 한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속 마지막 희망은 이 잔혹한 진실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가 저를 거절한 것은 기껏해야 지혜의 뜻이었고 그는 중간에서 난처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고작 4,000만 원의 월세 때문에 제가 혼자 밖에 나가 호텔에 묵게 안에서도 그 빈 작은 방에 저를 묵게 하지 않았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동창에게 이런 이야기 해줘서 고마워 라고 답하고는 더 이상 답장할 기운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기대어 앉으니 머릿속이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쩐지 그가 저를 거절할 때 말투가 그렇게 모호했는지 어쩐지 저에게 더 설명하려 하지 않았는지 결국 그는 꿍꿍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제가 그에게 베푼 희생, 매달 1억만 원씩 주택대출금을 갚아주던 일, 제가 스스로 아끼며 살았던 날들, 그리고 그가 4,000만 원의 월세 때문에 제가 스스로 아끼며 살았던 날들, 그가 사는 아파트 계약금은 제가 마련해주고 주택대출금은 제가 갚아주었는데 그는 아파트방을 월세 줘서 돈을 벌면서도 저에게는 숨기고 이 누나에게 하룻밤 묵을 곳조차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분노, 실망, 싸늘함, 온갖 감정들이 뒤섞여 제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선우의 카톡을 찾았습니다. 비록 이전에 방해금지 모드로 설정했지만 그가 보낸 메시지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메시지는 30분 전에 보낸 것으로 여전히 주택대출 자동이체를 복구해달라고 애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에게 답장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선우, 네 집 작은 방 월세 줬니? 4,000만 원의 월세 때문에 내가 호텔에 묵게 하면서도 하룻밤도 못 묵게 한 거야? 메시지를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 선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거절하지 않고 바로 수신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선우의 목소리에는 뚜렷한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누나, 어떻게 알았어? 누가 말해줬어? 그가 인정한 것을 듣자 저는 비웃듯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이게 사실이냐는 거야. 네가 4,000만 원의 월세 때문에 나라는 누나를 문 밖으로 내친 거야? 네 마음속에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누나,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선우가 다급히 설명했습니다. 집안 살림이 많이 들어. 나랑 지혜 둘 다 압박감이 커. 월세 주면 돈 좀 더 벌어서 살림에 보탤 수 있잖아. 내가 화낼까봐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가 나를 거절할 때는 내가 화낼 거라는 생각은 왜 안 했어? 네가 방을 월세 줘서 돈 벌 때는 내가 이 누나로서 네 주택대출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는 생각은 왜 안 했어? 김선우, 너는 정말 너무나 실망스러워. 누나,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내가 누나 몰래 방법을 생각해줘. 내가 누나 가족 묻게 할게. 네가 누나 가준 것도 잘못했고 누나를 못 묻게 한 것도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그럴 필요 없어.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내일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다시는 네 집에 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더 이상 나에게 주택대출 자동이체 복구를 애원하지 마. 불가능해. 네가 방을 월세 줘서 나를 거절한 그 순간부터 너는 이미 나에게 누나도 아니야. 선우의 목소리는 목이 찢어져라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월세 보증금 돌려주고
앞으로 다시는 안 그럴게. 김선우, 너는 이미 성인이야. 네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해. 앞으로 네 주택대출금, 네 삶은 나랑 아무 상관없어. 우리는 이제 남매관계를 끊자.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 말을 마치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카톡도 수신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치자 저는 길게 숨을 내쉬었고 마음속 분노와 서러움이 이 전화가 끊어짐과 함께 많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가로 다가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번화했지만 이 번화함은 더 이상 저와는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때 가족의 정이 이 세상에서 가장 굳건한 버팀목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야 어떤 가족의 정은 이미 돈과 이익에 의해 형체도 없이 부패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번 숙박 거절 사건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계속 속아 넘어가면서 그를 위해 바보같이 희생했을 것입니다. 플랫폼을 나서자 익숙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고향 특유의 정겨운 냄새가 며칠 동안 긴장했던 제 신경을 완전히 풀어주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막 아파트 입구에 도착하자 이웃집 정숙 씨를 만났습니다. 정숙 씨는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숙 씨는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주 씨, 출장 갔다 왔어요. 미주 씨, 출장 갔더니 보고 싶었네. 네, 정숙 씨, 방금 왔어요. 민주 씨 표정 보니 출장은 순조로웠나 보네. 근데 좀 마른 것 같다. 순조로웠는데 좀 피곤했어요. 저는 정숙 씨와 몇 마디 안부를 주고받다가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문을 열자 익숙한 환경이 저를 더욱 친근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짐을 현관에 놓아두고 신발을 갈아 신은 후 바로 소파에 앉아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동안 서울에서 일어난 일들이 영화처럼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러움도 있었고 분노도 있었지만 더 많은 것은 후련함이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저와 선우 사이의 모든 얽힘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며칠 동안 저는 스스로에게 짧은 휴가를 주어 푹 쉬었습니다. 이전에는 선우의 주택대출금을 갚아주기 위해 제대로 된 휴가도 감히 쉬지 못했습니다. 매일 출근하거나 돈을 더 벌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를 위해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 드디어 저만의 시간을 제대로 즐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마트에 가서 제가 좋아하는 채소들을 사와서 풍성한 저녁 식소들을 사와서 예전에는 요리할 때 늘 선우가 무엇을 좋아할지 생각했지만 이제는 드디어 제 입맛대로 완전히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식탁 가득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보며 저는 젓가락을 들고 유난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 저는 다시 업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제가 서울에서 겪었던 일을 알고 있었기에 제가 돌아오자마자 앞다투어 저를 걱정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그들에게 괜찮다고 말했고 걱정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이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이전보다 더 밝아졌고 업무에도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1억만 원의 주택대출금 부담이 없어지자 제 월급은 드디어 온전히 저 자신에게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가 학원에 등록해서 매일 퇴근 후에 요가를 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고 몸도 단련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옷과 화장품도 많이 샀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에 돈을 쓰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했지만 이제야 여자는 스스로에게 잘 가꾸고 스스로에게 잘 가꾸고 스스로에게 잘 가꾸고 한 번은 요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전 동료인 최유진 대리를 만났습니다. 유진 대리는 저를 보고 놀라서 말했습니다. 민주 씨, 요즘 정말 많이 변했네요. 안색도 좋아지고 전체적인 분위기도 달라졌어요. 점점 더 젊어지는 것 같아요. 유진 대리의 칭찬을 들으며 제 마음은 흐뭇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가 스스로를 잘 사랑한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에너지를 선우에게 쏟아부었고
저 자신을 소홀히 하여 힘들고 엇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선우와의 모든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의 전화번호와 카톡은 모두 수신 차단되었습니다. 그가 저를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가끔 고향 친척들에게서 그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와 지혜가 주택대출금 문제로 매일 싸우고 월세 주었던 작은 방도 다시 비워두고 생활비를 아끼려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매달 4연여만 원이 넘는 주택대출금 부담은 여전히 그들을 숨막히게 했습니다. 한 번은 고향 친척집에 저녁 식사를 하러 갔다가 먼 친척인 영희 언니를 만났습니다. 영희 언니는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습니다. 민주야, 얼마 전에 선우가 나를 찾아와서 너한테 가서 몇 달만 더 주택대출금 갚아달라고 하더라. 너희 남매가 싸운 거 알아서 내가 들어주지 않았고 너한테도 말 안 했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희 언니, 말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나는 그와 이미 아무 관계도 없어. 그의 일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영희 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아이도 네가 너무 버릇을 씌웠습니다. 예전에는 네가 도와주니 스스로 노력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네가 없으니 힘들다는 것을 알겠지. 하지만 이것도 그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 스스로 교훈을 얻어야 해. 저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선우가 지금 잘 지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은 그 자신이지 못한다고 했었지만 이 모든 것은 그 자신이다. 이 모든 것은 그 자신이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감사할 줄 알고 우리 남매의 정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았다면 우리 남매의 정을 소중히 여길 줄 저는 이미 할 만큼 했습니다. 얼마 후 회사에 승진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는 뛰어난 업무 능력과 이전 서울 프로젝트의 우수한 성과를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부서 총괄 매니저로 승진했고 월급도 많이 올랐습니다. 승진하는 날 동료들은 모두 저를 축하해 주었고 김 부장님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민주 씨가 당연히 받을 자격 있는 거야. 늘 열심히 했으니 앞으로의 앞날이 창창해. 앞으로의 앞날이 창창해.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승진 후 제 업무는 더욱 바빠졌지만 동시에 더욱 보람 있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에너지를 업무와 제 자신의 삶에 쏟아부었습니다. 한가할 때면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 함께 여행을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고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저는 꽃꽂이와 베이킹도 배웠고 저만의 소소한 일상을 다채롭게 갖고 나갔습니다. 한 번은 친구와 함께 옆 도시로 여행을 갔다가 한 관광지에서 우연히 선우와 지혜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궁핍하게 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선우는 색이 바랜 외투를 입고 있었고 지혜도 예전의 화려함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두 사람은 입장권 문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선우도 저를 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복잡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차마 입을 열지는 차마 입을 열지만 참아 입을 열지만 참아 입을 열지만 참아 입을 열지 마 참아 입을 열지 마 참아 입을 열지 뭘 찾고 황급히 자리를 피했고 인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미워하지도 그들을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마치 영원히 만나지 않는 두 평행선처럼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제 선택에 더욱 확신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때 주택대출금을 끊고 선우와 관계를 끊은 것이 제 평생 가장 올바른 결정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계속 그에게 얽매여 영원히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 이준호를 만났습니다. 준호 씨는 성격이 온화하고 남을 아낄 줄 아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저의 과거를 알고도 저를 탓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지난 세월 동안 희생했던 것을 매우 안쓰러워했습니다. 그는 늘 앞으로 자신이 있으니 다시는 제가 서러움을 겪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1년 넘게 사귀면서 관계가 늘 좋았고 자연스럽게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는 날 친척과 친구들이 모두 와서 우리는 날 친척과 친구들이 모두 왔습니다. 저는 드디어 저만의 행복을 찾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의 삶은 평범했지만 매우 행복했습니다. 준호 씨는 자발적으로 집안일을 하고 우리의 모든 기념일을 기억하고 제가 피곤할 때면 마사지를 해주었고 제가 우울할 때면 저를 웃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대출을 받아 우리만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매달 주택 대출금을 갚아야 했지만 우리는 함께 노력하며 든든하게 생활했습니다. 가끔 저는 예전의 날들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동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저 자신의 모습을.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경험들이 저를 성장시켰고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알아야만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선우에 대해서는 그 후로 다시는 그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와 지혜가 오랜 경제적 압박과 다툼 끝에 결국 이혼했고 아파트도 대출 연체로 인해 은행에 압류당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고 확인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 자신이 선택한 것이고 그 결과 또한 그 자신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저는 매일매일 충실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업무는 순조롭고 가정은 화목하며 주변에는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드디어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희생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쟁취해낸 것입니다. 가치 없는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야만 진정한 삶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준호 씨와 함께 아파트 단지를 산책했습니다. 석양이 우리의 그림자를 길고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준호 씨는 제 손을 잡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우리 민주 씨가 좋아하는 그 헛거집에 갈까? 좋아.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미풍이 스쳐 지나가며 은은한 꽃향기를 쉬어왔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저의 행복한 삶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세요.